자, 먼저 일단 첫 번째로 대선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세 분이 다 어떤 미래 비전이나 그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요 이슈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나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얘기, 사실 이거 정치권에서 잘 안 듣는 얘기거든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런 점들을 세 분 다 공히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다만 그래도 대선 토론을 하려면 일단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조금씩 해주셨는데, 지난 4주년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받으니까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이루어진 변화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북핵 위기로 인한 미사일 위기, 두 번째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위기, 세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그래서 위기 3개 극복하니까 4년 지나갔다.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를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김두수 대표님부터. 네. 저는 뭐 그 과정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017년에 탄핵을 통해서 등장해서 촛불 연정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고, 이 제도적 개혁의 완성이 2020년 총선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부른다면 시민혁명에 걸맞게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탄핵이 23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했어요. 충분히 우리 사회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래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또 대결 정치, 양당 정치로 가고, 타국은 또 한 번의 그 우리 한국 정치의 새로운 7공화국을 못 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런 증거가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여당이 이겨버리더라고. 물론 트럼프 때문에. 야, 그래서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두 번째, 총선에서도 위기다 이거. 보나 마나 이제 또 원이 친다 그랬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또 내가 예측이 틀렸네. 이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촛불 연정을 하지 못한 결과에 다시 한번 대결적 정치에 ABC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클린턴 거는 모든 걸 ABR도 있었고 노무현 거 다 부정하듯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서 제도와 7공화국을 열어야 될 시점에 좌절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 헌법 개정은 너무나 그냥 공약했으니 올린다, 국회 동의 안 받고 끝,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영경 소장님. 네, 아까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서 무역 제재는 정부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국내 대기업 생태계가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반도체 최종 완성 그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인데,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조달 안 하면 딴 데로 수입도 돌릴 수가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부가 특별히 기여한 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 부분은 유능한 공무원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한국의 그 의료 체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국민 의식 하나이 높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 이렇게 우호적으로 따라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 시민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스크 안 쓰면 뭐 거의 매장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발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세웠던, 그리고 남북 문제 평화 체제, 네, 이 퍼포먼스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가 더 컸지 남북 정상회담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 들고, 결국 이게 사회극이 되면서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성과를 내셨다는 자체가 좀 아쉽고요. 차라리 코비드 기저효과를 통해서 요번에 이제 증시랑 그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렇게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 대표님. 예, 뭐 탄핵과 또 조기 선거로 예상보다 빨리 집권을 하게 됐다고 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전체 국정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가 보면 그런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그림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즉흥적이고 어떻게 또 감정적이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례로 남북 정상회담도 과거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때와 비교하자면 DJ는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대일 관계, 대중 관계, 대미 관계를 다 일단 정리해 놓고 다 합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양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 중, 일이 다 환영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됐거든요. 근데 한미 관계도 최악, 한일 관계도 최악, 한중 관계도 최악의 상태에서 평양에 가가지고 그 남북 관계를 제대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또는 다시 이제 되돌아가지 않을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거죠. 기회가 오니까 덥석. 예, 그렇죠. 검찰 개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감정적이고요. 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가 어떻게 국정과제가 될 수 있나요? 국정 아젠다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죠. 그냥 박근혜 정부 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보복 수준에 가까운. 근데 실제로 시스템이 바뀌는 건 별로 없고 말이죠. 다시 적폐청산의 핵심은 결국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시스템이나 제도는 없고 그냥 몇몇 사람 찍어서 그냥 결국은 감옥 보내는 거. 20, 30년 살게 예, 하고.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무슨 큰 국가에 대한 큰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아까 김두수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결국은 그게 독약이 됐지만 막 지방선거 총선에서 승리하니까 본인들의 그동안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한 실수들이 다 그냥 묻혀버리고 잊혀진 거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이해해준 거로 생각하고 보다가 결국은 이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굉장히 현 정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36인가요? 우리 나이로 37. 우리 나이로. 네. 만으로는 뭐 36, 37 정도. 30대 중반에 당대표가 나올지도 모르는. 물론 이 방송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에는 결과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준석발 나비 효과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이준석 이렇게 돌풍 이 정치권에 불러올 나비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거꾸로 윤석기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은 잘 쓰고 싶지 않지만 세대 교체, 물갈이 이런 지금 현재 정치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세력이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이용경 의원님. 네, 일부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이슈들을 잘 잡은 부분이 있고
역시 그 뭐 하버드 출신 엘리트 뭐 이런 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코드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그 유능한 엘리트 청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일부 반영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자체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컬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역량보다는 일종의 약간 뭐 간판가리 정도 수준의 그 이슈몰이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 정당 대표로서는 좀 너무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작동해서 막판에 그런 부분들이 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두수 대표님. 저는 출발은 김종인 위원장의 젊은 초선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8개월 하면서 국민의힘을 하나도 안 바꿨어.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다음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에 이게 이제 불똥이 튄 건데 처음에 그냥 적당히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이 불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 산들이 다 불타고 있는 거고요. 아마 보수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세상에 반가운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이 다수는 당황스러울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초선들이 못 뜨니까 결국 가장 방송 영향력과 SNS와 젊은 층의 발언력,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엘리트 이런 이미지가 딱 결합된 이준석이 탁 떠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고 다만 586이든 이런 기존의 한국 정치의 주류들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이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개인이에요. 물론 이들이 개인의 힘이 더 뭐 집단의 힘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이자 문제 제기 정도가 되고 아마 뭐 결선에 가서 싸우긴 하겠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가름 못하는데 3%에서 5%의 ARS 응답률 가지고 막 30% 넘는다고 발표 계속 해버리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입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보수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건데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어떤 노선 변화가 일단 당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해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윤석열 대표님이 윤석열은 마크롱의 방식으로 어떤 그 내년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창당을 해서 20, 30대, 마크롱은 30, 40대였죠. 을 이렇게 대거 공천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제3지대 정당을 통한 창당, 그를 통한 어떤 세대 세력 교체, 2030 세대로의 뭐 이런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거꾸로 김수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방선거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총선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국회를 접수하고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방선거는 출마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당선자는 많이 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입법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지방의원들은 시자체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제 마크롱의 그 제도적 장치는 결선 투표제였지 않습니까? 프랑스 특유의 결선 투표제 때문에 가능했고 또 대통령과 의회가 좌우 동거 내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임기를 일치시키면서 2달 뒤에 선거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앙마르슈가 그 가반수를 넘는 정당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시도가 한국에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다만 윤석열의 현재 흐름이나 이런 거는 끝까지 제3지대의 독자로 갈 거냐라는 건 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작은 거기서 할지 몰라도 결국은 2지대로 간다. 그러니까 독자 창당을 하더라도 결국 단일화해서 그렇죠. 국민의힘과 합쳐져서 양당도로 간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저는 지금 여야 전체에서 국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강력한 두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바람일지 한국 사회의 재앙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밀고 올라가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도와줘서 올라가고는 있으나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어떤 요소? 뭐 가족? 뭐 가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지금은 뭐 이 언어나 이런 사용에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지만 막상 막 부딪히고 직접적으로 토론이나 논쟁이 되고 막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정치적 그 미묘한 갈등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전혀 또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관련된 건 0.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하고 연결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지방선거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명정 기자님.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 관료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도자가 좀 무능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기업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혁신의 동력이 필요한 그 대통령은 아니고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언론이 윤석열을 보수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을 계속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언론을 기획해서 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사 안 쓰면 사실 사라질 인물인데, 근데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 보수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뭐 숨어 있는 어떤 주류들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정당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갖다가 깰 수 있는 그 선수로 윤석열을 발탁을 해서 계속 몇 번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윤석열이 너무나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짜 뚝심있고 괜찮네? 이 정도면은 쓸만하지 않나 해서 지금 발탁을 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도로 계속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경선 치르면 오세훈과 나경원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세훈이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토론회 몇 번 했는데 막 거복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무소속은 너무 세력이 없으니 결국 창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일한 합리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일화 부분은 그 다음에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표님. 뭐 저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 뭐 새로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요. 저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뭐 본인이 얼마나 잘 돌파해 나가느냐는 거에 따라서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불가론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무슨 뭐 가족 문제 뭐 이런 거 뭐 불가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와이프 장모 뭐 등등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는 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두 사람을 변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또 사실관계에서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 검찰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두 대통령이 무슨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많으며 식견이 많으며 뭐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취하느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세부 정책을 잘 알고 그걸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어떤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무슨 갈등 상황이나 이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이제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게 결국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윤 총장이 일단 법치주의라는 한 영역에서지만 자기는 정치적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요.
주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일관성 있는 후보였죠. 사람이었죠. 최근에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될 정도로 저는 그런 것이 결국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및 선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정치 경험의 부족 이런 것들은 그렇게 결정적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처해 있는 뭐 문제점이랄까요? 이재명 지사가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려면 뭐 어떤 과제들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뭐 조국 관련된 질문 나왔잖아요. 그 조국에 관한 답변을 받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곤란한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니요, 질문하신 그렇죠. 거죠? 뭐 제가 뭐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치에서는. 다만 그게 이제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한편으로는 당을 통합하고 단결시켜야 되는데 대선을 치르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선택해야죠.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고도의 정치적 근데 다만 그렇죠. 다만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정치적 계산이 잘 이게 막 수학 풀듯이 잘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원칙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여전히 이 민주당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씨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서로 당내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생기더라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본선을 보고 나서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원칙적인 판단이라는 건 결국 사과겠죠. 네? 조국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하고 그렇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범죄를. 가족이. 물론 재판 중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우리 유명경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과제. 예. 조국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하셔도 됩니다. 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기획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예. 사실은 민정수석이 또 갑자기 법무장관 가는 게 한 턴만 혔어도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검증을 못했다는 게 누구한테 책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청문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그렇다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세게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도 그냥 통상적인 청문회에서 한 번씩 털었는데 엄청 나온 건데, 그거가 누가 잘못이냐, 그러면 사실은 한 텀 쉬어가거나, 그랬어도 될 문제인데, 너무 서둘러서 밀어붙였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획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민정수석이었던 본인한테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못한 건 청와대 인사팀이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그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비판을 왜 못하는가. 왜냐하면 청와대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책임론을 안 해도 보좌를 개판으로 했으니까 그 모양이 된 거고, 검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비판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죠. 예, 그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센스도 있어가지고 경선이고 뭐고 다 돌파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선에 가서 당선될지는? 본선에서 당선되는 거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현 정부가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올 하반기 이런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실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헛발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재수 대표님. 예, 이재명 지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국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라도 만들어 보려고
경력을 쌓으려고 생각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시도했다면 이게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국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처음으로 장관 청문회에 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도 그때 시점으로 봐서 장관 임명 시점에까지 30회를 했거든요. 총 뭐 90회인가 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30회 뭘 영장을? 영장 발부를 해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하고 했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파적 이해에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적 안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을 못해요. 어떤 청문회 검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저는 정파적 생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조국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처럼 이야기할 때 해설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뭐 사과할 일이 아니고 자기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설하는 문제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부가 찢어진다든가 뭐 반 이재명 안티가 생긴다든가 그러지 않은 문제다. 그냥 어떻게 바라보든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보면 이재명은 당선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선되면 정부를 무난하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180석의 여당이 있으니까. 윤석열은 지금 분위기면 운 좋으면 당선될 수도 있어. 분위기 확 타고 이렇게 국민의힘 뭐 이준석 나오고 어떻게 해서 합쳐갖고 될 것 같은데 되고 나면 정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 180석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소수 여당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됐을 때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은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더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회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야당하면 또 장난 아닌 정당이잖아요. 야당하면 또 이렇게 뭐 비판하고 발목 잡고 이러는 거 아주 특화되신 분들이라 분명히 뭐 총리 후보도 다 부결시킬걸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2년 보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총선 때도 심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대연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민주당의 일부를 뭐 끌어들인다든가. 근데 이제 그냥 끌어들이면 안 응하겠죠. 안 할 테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강요 제안을 줬듯이 뭔가 반대 극부로서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 개헌을 목표로 이제 자기가 뭐 다음 총선 때까지 뭐 임기 단축을 하겠다라든가 이제 뭐 그런 어떤 파격적 제안을 통해서 그런 걸 돌파하는 시나리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윤석열이 집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두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윤봉 기자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개정에 따라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1년 이상을 국회를 중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뭐 그리고요.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엄청나게 하겠죠.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요 현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돼요. 실제로 그 부시를 이어받은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가 잘못한 정책을 오바마가 다 둘러섰어요. 오바마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2년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총선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심판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작동 원리, 양당제 원리였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연정과 제7공화국을 여는 선거법을 다 개정하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게끔 바꿔야죠. 그거 말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병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집권해도? 왜? 일단은 과도하게 그 공약 사업을 표장에 밀어붙이려고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언론에서 적절하게, 보수 언론에서 적절하게 지금 마사지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일자리와 경제가 사실 국민은 전 정권 심판 이런 거는요,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 이슈는 사실 가십거리로서나 또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기저효과,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나 뭐 여러 가지 다 하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 다 잡아놨잖아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동결되면서 사실 인플레 걱정해야 될 수준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이슈나 그런 과거 뭐 이런 보복성 뭐 그런 건 진짜 짜증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싫어할 거고 특별히 2030 세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야당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매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석은 적어도 경제 호황을 타고 무난하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유성태 대표님. 그 우선 그 전에 윤 총장이 이제 후보가 되면 제가 볼 때 저는 국민의힘은 쪼개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그 참여하는 시기는 뭐 바로 처음에 창당할 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정치판에서 지지율이 깡패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무슨 국민의힘이라는 게 무슨 뭐 투철한 인연 집단도 아니고 가치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충성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지역구가 수도권인 사람들, 수도권 및 충청권인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총선을 바라보더라도 윤석열 신당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이어가기 좋거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목리를 부려서 뭐 젊다, 뭐 강요들과 있는다 하면 윤 총장은 국정 운영하기 쉽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항상 그게 뭐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딸려 있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문통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 것도 있지만 지난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이 탄핵받은 정당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 세워갖고 초강경파, 강경노동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발도 심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을 때 자기들 다수 의석을 갖고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보타지 내지는 뭐 목리를 부리면 저는 총장으로서는 국정 운영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2024년 다음 총선 때 저는 다음 총선 때 아마 개헌을 걸 겁니다. 개헌. 그때 이 다음에 얻은 의석으로다가 개헌하겠다. 그 개헌을 아마 걸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반탕합니다. 지금 반대하는데 개헌 걸어서 되면 개헌 거는 것 동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임기 단축 포함해가지고 뭐 4년 중임제는 후퇴고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제는 없애야죠. 내각제 개헌? 최소한 내각제고요. 최소한 내각제고 그게 이제 우리 국민정서상 수용이 안 되면 책임총리제, 그러니까 내각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로, 대통령 임명만 하는 거로, 그리고 내각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대처권도 행사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명칭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뭐 분권형이라고 했든 이원 집중제라고 했든 간에 그렇게 가는 게 타협 아닌 절충 아니죠. 저는 바람직하게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보지만 그걸 개헌을 걸겠죠. 그리고 자기는 4년으로 이미 마치고 2026년에 마치고 뭐 그걸 딱 공약으로 걸면 제가 볼 때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집권했다는 걸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마 앞서갈 겁니다. 그럼 남은 2년간 마저 임기 마무리하고 개헌 마무리하고 그건 뭐라는 거죠. 그럼 완전히 한국 정치를 한번 판가르가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개헌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대선 때만 반짝 이슈가 되는 이슈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사실 대헌에 큰 관심들이 없어요, 평소에. 근데 그나마 대선이니까 우리 체제를 한번 크게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내각제로의 개헌이나 이원집정제로의 개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신 거고,
윤석열 총장은 개헌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 사냥중지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대선이 뭔가 어떤 그런 개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뭐 그 개헌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들은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가 적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그냥 뭐 논의만 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저는 승부를 건다면 다음 총선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때 어떤 세력과 같이 연합할 건지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때 개헌 이슈를 걸면 그러면 좀 호응이 훨씬 높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때가 마무리될 시점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자신들 이해관계가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 다음 국회가 성립될 때 이제 다음 국회가 개헌하는데 그건 뭐 경과 규정을 두면 되는 거니까 다음 대통령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책임 총리를 전환하면서 다음 국회의원들은 자기 임기 채우고 계속 새로운 헌법에 해서 새로 국회의원 선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유현정 선생님. 네, 뭐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사실은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경제 문제와 포스트 코로나 부분에 대한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뭐 한반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 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개헌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좀 와닿지도 않고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룰을 정하고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걸 중요하지만 상당한 전문성이 또 가미된 내용이라서 대선의 향방을 가를 정도의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부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는 개헌은 어떤 정권의 명운과 연동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 때 개헌 걸고 의석 확보, 신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헌은 국가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재 시대 때 그것이 도스였다면 민주화돼서 윈도우를 썼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간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으로 치면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해야 될 30년이 지났잖아요. 한 세대가 지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운영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명한 지도자하고 정치인이라면 지금 개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1, 2등이 돼버리면 다 안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단성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당, 야당이 될지 모를 때 근데 윤석열 선배는 개헌을 가지고 정치 또 무기로 쓰겠다 그러는데 그건 뭐 저는 그런 정쟁이고 파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해서 심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판해서 등장한 세력이 개헌을 제대로 할지 한국은 딱 그 되면 전쟁이거든요. 총만 안 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여야 합의의 평화 시기에 누가 여가 될지 누가 야가 될지 모를 때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걸 끌어내는 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개헌을 할 정도의 동력은 임기 초에 나오지. 그렇죠. 임기 중반 이후가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큰 변화를 뭐 총선을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당선됐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누가 하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이제 내년이면 다 유권자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내년에 유권자인데 내년 대선을 이제 투표를 할 때 어떤 점을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떤 점을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유념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번에 거꾸로 김수 대표님부터. 저는 아까 제 그 강연에서 설명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운영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운영해가는 방법에서의 연방 분권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운용 이런 것들로 지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소한 몇 가지 정책이나 유행 따라가는 이런 걸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왔는데 제발 선진국답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모든 영역이 다 선진국이 된다. 정치만 지금 선진국으로 안 가고 있어서 그 점을 정치개혁을 똑바로 하겠다는 사람 진짜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찍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명정 선생님. 저는 뭐 이제 후보 개인의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팀이 어떻게 구성됐느냐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또 정책 싱크탱크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붙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조언을 하고 또 국정을 기획을 하고 있는지 기획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캠프에서의 어떤 가신그룹의 어떤 충성도를 보면은 뭐 이재명 캠프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사실 성남시부터 올라온 팀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다고 들었는데 또 그만큼 배타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원맨 카리스마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들이 수렴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후보에게 달린 어떤 그러한 형태의 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윤석열 캠프는 사실은 그렇게 후보가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캠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있을 것 같아요. 섀도우 캐비닛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캐비닛에 누가 좌장을 하고 어떤 기획이 되고 있느냐를 면밀히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드러나겠죠. 네. 출마하면 옆에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 사람들을 보고 네. 같이 가는 세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네, 마지막 윤석열 대표님. 예, 저는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짧게 말씀드리면 좀 과거에 빚진 게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그 정도 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빚진 게 없는 사람. 사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이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뭔가 빚을 갖고 시작한 대통령들이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전반적인 퇴조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부터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다준다연구소와 우리정치연구소가 함께 우리정치 모임이 함께 주최한 2022년 대선 우리의 선택과 이슈 전망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